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혁명의 시대, 선거를 열답니다.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이 만든 이 선거제도의 역사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거학개론 지식 아이콘이죠. 두 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함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프랑스 혁명과 그 선거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두 분은 이제 오늘 주제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거를 좀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굉장히 센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다. 뭘까요? 단두대, 기호틴. 굉장히 무서운데요, 뭔가? 찾아보니까 1977년 9월 달까지 이 단두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1년에 사회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사형제가 폐지되고 그때 이후로 단두대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단두대는 지금은 상당히 으스스하게 들리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평등,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자 그런 거였어요. 고통을 적게 받으면서 죽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귀족층들, 왕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참수형으로 죽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일종의 혁명의 방식에 따르는 처형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단두대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예요. 히틀러요? 네, 자신의 정적을 처형하는데 이 단두대를 썼고 그 숫자가 만 단위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두대의 역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어떤 걸 좀 연관지어서 떠올리셨을까요? 그러니까 단두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련된 음악가를 한번 떠올릴 수 있지 않나. 음악가. 뭔가 좀 색다른데요? 그렇게 제가 약간 너무 좀 세게 나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베토벤을 좀 떠올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베토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빠바바밤. 예, 그게 운명교향곡 네. 6번이죠. 근데 그게 5번이고 3번 교향곡으로 이제 영웅교향곡이 있습니다. 딴딴딴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테한테 헌정한다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됩니다. 오? 1804년에. 그러니까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악보에 써놓았던 이름을 지워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교향곡의 이름은 다른 방식으로 에로이카. 어떤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게 되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까? 그걸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지식인들, 뭐 예술가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프랑스 혁명 이야기로 시작해서 단두대부터 나폴레옹, 뭐 베토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랑스 혁명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프랑스 혁명은 혁명 중에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남겨놓은 가치, 특히 새로운 어떤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지향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많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의미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이 계급이라는 게 좀 큰 역할들을 했을까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귀족이라든가 그리고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1계급과 2계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국가에 보탬이 안 돼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결국 세금을 누가 내냐? 제3신분, 그러니까 평민들이 모든 세금을 다 감당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입장에서도, 루이 16세의 입장에서도 이대로 두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미국 독립전쟁 같은 데 참여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국가의 재정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부회라고 해서 귀족과 그 성직자와 그리고 평민들의 모두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보는 그런 걸 한번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귀족들이 조금 고통분담을 해서 세금을 좀 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족들은 당연히 무슨 말이냐 거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투표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대립이 되는 것이 귀족이나 성직자들은 그러면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투표권을 주자. 얍삽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투표를 한다면 머릿수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또 그렇게 그 머릿수가 많은 쪽으로 투표를 하자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나니까 결국은 제3신분의 대표들이 나가가지고 우리끼리 따로 뭔가를 선언을 하자라고 되는데 여기서 퀴즈. 퀴즈 나오나요? 퀴즈? 퀴즈. 네, 어떤 코트, 뭐뭐뭐 코트에 가가지고 네. 그 선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국민의회라는 걸 창립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무슨 코트일까요? 자, 1번 모피 코트, 2번 마스코트, 네. 3번 테니스 코트.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몇 여러분은 퀴즈를 풀어보는 선거 퀴즈 시간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코트. 뭐 물론 입고 싶은 건 모피 코트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테니스 코트? 예, 맞습니다. 딩동댕.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숫자가 제일 많고 이 나라를 누가 짊어지고 있냐. 우리 제3신분인데 제3신분의 투표권 자체 이렇게 부정한다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린 이제부터 왕이고 삼부이고 간에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은 당연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혁명이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 8월에 인권선언을 채택을 하고요. 1791년에는 프랑스 최초의 헌법이 가결이 됩니다. 1792년에는 국민공예가 이제 군주제를 폐지를 하면서 프랑스 제1공화정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93년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됩니다. 왕정이 폐지가 되고 이제 공화정이 좀 채택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이제 헌법도 만들어졌겠다. 뭐 프랑스 시민은 누구나 좀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791년에 헌법을 만들어서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 정책, 공화정이라는 것들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뭐냐면 선거권.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그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일정한 세금을 내고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과 그러니까 투표권을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의 혁명은 무엇이 되느냐, 굉장히 반발이 나올 수 있잖아요. 프랑스 인권 선언에도 어긋나는 거다.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혜성같이 나타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베스피에르. 네, 공포 정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죠. 이제 오기스트 로베스피에르요. 이 사람은 원래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 학교로 있을 때 루이 16세가 거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대표로 나서서 이제 루이 16세한테 찬사를 포함한 이제 그 축사 그런 걸 바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야말로 개혁이라고 하면 혁명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뭔가 타협하고 뭐하고 그러는 사람이 완전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급진개혁가인 셈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처음부터가 아니라 나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의 발언권이 세지게 됐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민중들이 이 대혁명에 호응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빵이 부족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걸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제난이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새로 세워진 공화정에 대해서. 근데 또 내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다 왕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만 왕을 이제 혁명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혁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연합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를 공격을 합니다. 내후 외환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런 상황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켜 가지고 완전히 단속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과격파인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언권이 수혜져서 그다음에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포 정치라는 걸 시작하죠. 로베스피에르가 그때 남긴 말이 스스로 미덕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미덕을 갖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덕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비를 죽이고 그런 지롱드파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혁명 동지들까지 다 죽이고 나중에 로베스피에르와 단짝이었던 셈인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당통도 단두대로 보내고 다 그런 식으로 가서 그냥 계속 해가지고 단두대가 도무지 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죽이고 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단두대가 지금 도저히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구덩이에 파놓고 사람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대포로 쏴요.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한꺼번에 수천 명을 죽이기도 하는 식이 되니까 완전히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을 했는지 뭔가 자괴감이 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손에 묻히게 되는 거죠. 아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죽이기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명과 사실은 혼동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혁명의 광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롱드파, 온건파였던 마담 롤랑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유여, 그대의 이름으로 어떤 범죄들이 자행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혁명에서 자유를 추구했지만 그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광기에 빠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어떤 참혹한 현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대한매일신보에 그의 전기가 롤란 부인전으로 해가지고 소개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좀 됐어요? 굉장히 많은 개혁을 실시하죠. 교회를 폐쇄하고 그 성직자들한테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명세를 하라. 안 그러면은 죽인다.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거를 일종의 우상숭배로 간주해서 끝내 선을 거부한 사람들은 역시 또 단두대에 보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달력 같은 것도 여태까지 무슨 뭐 줄라이 같은 경우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어거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남아있다. 그 외에는 무슨 뭐 신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혁명력이라는 걸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사회의 모든 면을 다 혁명화하고 뭐 나름대로는 합리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별로 합리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도 이 로베스피에르를 계속 지지했던 사람들은 샹킬로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가진 것이 없었던 평민들 뭔가 이제 좋거든요. 좀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지를 계속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를 외면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노동 관련해서 가지고 계급에 대해서도 무슨 연금을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제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택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그 이름뿐인 재판을 받고는 그 자신도 단두대에서 그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보내고 결국 그 자신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은 그걸로 해서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군주제 폐지에서 공화정, 공포 정치, 뭔가 이제 프랑스 혁명 시즌 1이 좀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자 공포 정치는 끝났지만 프랑스에 새로운 황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와 함께 선거학개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먼저 나폴레옹의 또 이야기죠. 근데요, 혁명으로 이제 군주제를 폐지한 프랑스에서 어떻게 다시 이 황제가 등장을 했느냐. 이게 좀 우아하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도대체 어떻게 황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주제가 오늘 뭐죠? 선거. 선거를 통해서 결국 황제가 됐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통령 정부라는 걸 만들고 자기 자신이 이제 통령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내가 황제 될까 안 될까 그런 걸 투표로 물어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압도적으로 이제
그 황제 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카리스마에다가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 사람이 공약을 하거든요. 나는 프랑스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것을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혁명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황제가 되려는 것이다.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있는데 네. 대혁명에서 나왔던 그런 이상, 뭐 자유평등 파괴 그런 것이 법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귀족의 특권이라든가 성직자의 특권 같은 걸 전부 다 부정합니다. 황제가 있긴 하지만은 어떤 계급 사회는 더 이상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전쟁에 지게 되면서 추방당하고 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참 긴데 말이죠.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샤를 10세라든가 그런 왕 두 사람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 정치를 엄청나게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1830년에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월 혁명, 7월에 일어났다면 7월 혁명이라고 그러죠. 네. 7월 왕정이라는 식으로 또 왕정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왕정이었다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공화정이나 왕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나 싶었는데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정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선거권을 얼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한해버립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투표할 권리가 상실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1830년대 내내 선거법 개정해라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정부에서 하는 말은 뭐 뭔가 좀 억울하면 돈 많이 벌어 그러면 투표권 줄게 뭐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또 참으면서 또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네. 1848년 어떻게 보면 좀 오래 참았어요. 48년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주류가 노동자들 2월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848년 이 정부는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돼야 된다. 공화정은 당연하다. 이제 왕은 지긋지긋하다. 공화정으로 가는 거는 합의가 됐는데 네. 또 문제야. 왜 문제인가 하면은 말하자면 이게 산업혁명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산업혁명기에는 아시다시피 계급 분화가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점점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갖기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루이 나폴레옹. 나를 한번 믿어줘 해가지고 약간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들도 그 사람한테 표를 찍고 자본가들도 찍고 농민도 네. 찍고 해가지고 결국은 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 공화국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황제가 됩니다. 제2제정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그 시대쯤 이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국내 기반이 조금 문제가 생겼던 프랑스,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동양 함대가 우리나라에 침략해온 사건이 1866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딱 나폴레옹 3세가 재위하던 시기이거든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강화도에 쳐들어왔는데 양원수 장군을 포함해서 정족산성에서 이들을 물리쳤죠. 아쉽게도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던 문서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약탈당하긴 했지만 이 사건이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의 말미에 해당하는 그 시기하고 시간적으로 겹치고 또 관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나라에 좀 직접적으로 준 영향은 없는 거예요? 뭐 그 영향력을 받은 인물이라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던 서양권 나라가 미국인데 1882년인데 거기에 나중에 살펴보니까 왕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어떤 보빙사 일행은 가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왕을 만나듯이 큰절을 하긴 했지만 네. 가서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 1886년에 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맺는데 그 외교 문서를 이제 당연히 한문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경우인데 그 한문에 보니까 대법 민주국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이 아니에요. 네. 킹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낱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혼란을 겪었겠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누군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게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황제를 2번이나 뽑았고 그 결과는 사실 좋지 못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좀 얻었을 그 교훈 컸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이후로 완전히 독재자한테 질립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편리할 것 같지만 나폴레옹을 2번이나 겪어보고 하니까 도저히
루이 그렇죠. 필립도 겪어보니까 도저히 싫다. 우리는 이제 내각제로 가자.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에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영웅적인 공로 때문에 그 샤를 드골이 다시 한번 이제 좀 대통령의 권력을 좀 강화하는 이제 프랑스 제5하국 헌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긴 합니다만은 또 기본적으로 루이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는 단 한 번도 말하자면 강력한 그 나폴레옹 같은 그런 지도자가 프랑스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서막부터 이제 현대 정치 체제까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자, 선거학 인물,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거학 인물로 어떤 분을 좀 꼽아주실까요? 당선되었을 것 같은데 선거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프랑스 네. 대혁명에서 라파예트라고 있습니다. 라파에트. 라파예트. 이 사람이 말하자면 두 세계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서 깊은 가문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미국 독립혁명을 돕습니다. 지금 백악관 있잖아요. 거기 앞에 가보면 그 광장 이름이 라파예트 광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이름이 많이 남아있고, 근데 프랑스 파리에도 이름이 남아있어요. 라파예트 백화점이 있거든요. 네, 그건 들어본 것 왠지- 같아요. 네, 가보시지 않았고. 네, 가보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귀족이긴 하지만 처음에 프랑스 대혁명 시작할 때는 국민의회, 말하자면 테니스 코트 선서할 때 이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족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제 제3신분 위주로 해가지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의 인권 선언도 이 사람이 기초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혁명 초기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굉장히 주역이 됐던 사람이죠. 그러나 귀족은 귀족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로베스피에르 같이 이렇게 점점 과격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 귀족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이 사람 결국은 도망쳐가지고 망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에도 나폴레옹 시대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제7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이 사람이 잘하면 자기가 주역으로 나설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 아니야. 난 그냥 군인이자 그리고 이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래가지고 7월 혁명 때 이 사람한테 당신이 좀 정부를 맡아주시오라고 가서 직사대까지 했는데도 네, 계속 거절했습니다. 선거에 나서지 않고 정권을 잡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만큼은 그 격변의 시대에서 계속 자기 자신의 이성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또 선거에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이 뭔가 그 주역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세계사에 드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함규진 교수님께서는 라파이트 꼽아주셨고, 자, 그럼 박광일 작가님은요? 빅토르 위고입니다. 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가장 비슷한 영화 장면은 사실은 레미제라블이잖아요. 그렇죠. 그 레미제라블의 어떤 그 저자이기도 한 이 빅토르 위고가 1832년에 이제 파리에서 카페에서 이제 그 뭔가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혁명의 분위기가 확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쫓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혁명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1832년 6월 항쟁이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장편의 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어떤 지난한 과정, 그리고 그 이념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빅토르 위고 자체가 스스로가 나중에 이제 2월 혁명 이후에 잠시 보궐선거로 의원이 되기도 했으니, 한편으로는 현실 속의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멀게 느껴졌을 그 혁명을 전달해 준 인물,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예술적으로 풀어주셨네요. 네, 오늘 선거학개론 이렇게 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선거가 남긴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선거학개론은 다음 시간 또 다른 역사 속 이야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